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계속 상황마다 추적해서 관련 인터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인근의 수산물 엄격히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상업적 이득을 노린 속여서 들어오는 수산물 막고 있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적 불안은 큽니다. 특히 일본이 WTO 제소를 통해 수입 금지, 수입 중단 조치를 풀 것을 요구했는데요. WTO 판결 결국 우리가 졌습니다. 질 거라는 예상이 많았긴 했는데 실제로 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품목들 반품하기도 했는데 불안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하고 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식품안전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확인해 봅니다. 평생 직장, 생각만 해도 든든하게 느껴지시죠?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1순위로 지망하는 곳도 바로 이런 평생 직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평생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평생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직장과 직업, 뭐가 다를까요? 기술을 배우고 은퇴나 퇴직 후에도 소득원을 찾으면서 개인의 자유와 취향을 살릴 수 있는 직업, 해야 할 일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쉽진 않은데요. 현실적 여건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술 배우기 열풍 관련 문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은 경제수사대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것 관련된 인터뷰 저희가 여러 번 보내드렸습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관련 당국까지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들의 안심 또 불안 줄일 수 있는 방안 찾고 있는데요. 일본은 2013년 원전 오염수 유출 발표 이후에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우리 정부를 향해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수입 중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준비 상황을 봤더니 우리 정부가 당시 좀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WTO 결국 일본의 손을 들어줬고요. 우리 정부는 상소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품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WTO 패소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식품안전 전문 변호사이시죠. 김태민 변호사 연결해서 이 문제 짚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WTO 얘기에서 좀 우리가 부족했다라는 얘기 과거에 뭐 법학 교수 또 여러 시민단체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 즉 한국이 패소했습니다. 이 결정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여러 전문가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결국 WTO에서 이 과학적 근거 없이 차별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한 것이 협정에 위반된다 이렇게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SPS 협정에서 차별성이라든지 무역 제한성, 투명성에 대해서 저희가 그 우리나라가 취한 조치들이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 이런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 결국은 이 논리상으로는 그렇게 결정되는데 과학적 근거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충분히 좀 자료를 모아서 반박 논리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런 안타까움도 있더라고요. 과정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하셨겠지만 결국은 지금 지나서 보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보다 이제 현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시행을 안 했고 또 그 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네. 정확하게 밝혀서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우리가 근거를 명확하게 WTO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준비 부족이 제일 심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또 차후에 여러 가지 이 대응 방안이나 조치가 있을 테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2013년에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예.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주변 국가들도 다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예. 이 내용이 어떻길래 일본이 또 이렇게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사건 발생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결국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제소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세슘 검출에 따른 증명서뿐만 아니라 네.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도 요구해서 어쨌든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그렇죠.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뭐 거의 완벽하게 좀 차단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제소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예, 상식적으로 이제 이런 국가 간의 협정이긴 합니다만 뭐 변호사님께서는 식품안전 전문 또 여러 분야가 있으시니까요. 예. 이게 국가 간의 어떤 무역 협정의 부분도 있지만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주권적 차원에서 좀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이런 게 우선하지 않나. 사실 잘 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국민 때문에 국가가 막았는데 왜 이거를 우리가 수입해야 되냐 이러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혼자서 우리나라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네. 일본에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을 하고 또 수입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편의만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특정 제품에 대해서 뭐 수입 금지 조치를 한다던가 하면 네. 우리도 이제 또 상대적으로 보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입장을 예, 당할 수 맞습니다. 있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WTO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가입을 해서 지키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자국민의 그 이익을 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네. 또 국가 간의 약속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단순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다. 왜 WTO 판결을 놓고 이렇게 좀 답답해하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설명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일단 정부도 좀 다급합니다. 상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상소도 잘 이제 일반 법재판과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상소 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실효성이 있나 이런 말도 있고요. 정부 입장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싸움에서 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싸움에서 졌는데 결국 이제 상소를 한다는 거는 원래 이제 질 싸움이었는데 우리가 정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뭐든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진 건지 아니면 좀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건지 이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땐 가장 큰 그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파악을 했는데 사실상 원래부터 질싸움이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랬으면 그걸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지도 않고 상소 얘기도 안 나왔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앞으로 뭐 상소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이미 한번 결론이 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상식적으로도 당연히 뒤집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일단 지금 충분히 이제 도출이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과학적 조사나 이런 객관적 근거를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좀 싸워봤으면 하는 게 아마 모든 국민의 그런 염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상소에서 뒤집힌 경우가 있을까요? 상소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보통은 그게 이제 그 3개월 이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이제 협정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도 이제 그 뭐 강제 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WTO에서도 이제 이런 밀린 사건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 네. 우리나라 국내 그랬군요. 법원 재판들도 이렇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요. 네. 보통 이제 전문가 견해에 따르면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네. 또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이제 3개월에서 아마 1년 사이에는 이제 다시 그 상소에 따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과학적인 자료를 조사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런 걸 또 따져보면 네. 결코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될 거고 아마 추진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아마 그럴 거라고 저희 국민들도 믿고 있을 것 예, 같고요. 그럼요. 예. 예. 자, 일단 뭐 패소가 됐고 또 상소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뒤집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당장 이제 이 일본산 붙어 있거나 혹은 수산물 자체에 대한 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선의의 피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수입 금지가 풀리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상소를 하게 되면 당장 풀리는 건 아니고요. 또 네. 상소를 한 후에 만약에 우리가 또 패소를 하더라도 네네. 또 이행 기간이 한 15개월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아무리 빨라도 한 2021년 정도 네. 그 정도가 돼야지 일단 수입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부가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그 수입 제한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런 뉴스를 보고 우려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게 또 국민 여러분, 청취자 예, 여러분들의 맞습니다. 필요하신 일인 것 같습니다. 원전 이 사고가 나고도 꽤 지났고요. 지금 이
오염수 유출 얘기도 지금 사실 이 올림픽 앞두고 일본이 굉장히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 이게 앞서 지금 이 WTO 제소에서도 과학적 근거라는 걸 중요하다고 지금 변호사님 지적해 주셨는데 국민들은 막연하게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안전성 여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뭐 저도 이런 그 수산물 안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확히 이게 안전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안심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사실은 지금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나 네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또 이런 그 WTO의 이런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결국 그동안 또 과학적이나 객관적인 그 조사나 자료를 준비 못한 것 이런 그렇죠. 것들이 또 문제점을 지적이 받고 있고 결국 모든 정보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신뢰를 쌓아가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런 수입 금지 조치나 또는 이 수입 검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신뢰를 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그 기반이 조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정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안전하냐 안 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지금 정부가 해주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 부분 중요하다는 얘기 지적해 주셨고요. 뭐 일본산 식품 수입은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원전과는 좀 무관하게 계속 어떤 식품 교육이 활발해져 있는 거겠죠? 아마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거라 뭐 네네.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이제 그 소비 성향을 보면 육류 소비에 대해서 좀 거부감도 많이 있고요. 뭐 다이어트나 네. 이런 건강을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또 국내에서 어획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면서 네. 일본산도 증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네. 뭐 어떤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일본산 식품이나 또는 수산물이 대량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께도 그런 이슈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이 원산지 속이는 거. 예. 사실 이 후쿠시마산 원산지 속이는 것도 한 번 예전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이 원산지 단속 제대로 되고 있나요? 단속을 사실은 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그 제품에 대해서 단속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걸리면 정말 폐가망신한달 정도로 그러니까요. 처벌 조항이 세야 되고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네. 그 판매 금액, 판매 수익을 환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 판매한 뭐 모든 금액을 환수하는 네. 그런 법령을 좀 만들어서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이 식품 안전 또 생활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이 그랬다가는 어겼다가는 국민을 속였다가는 정말 일어설 수 없다라는 좀 그런 조치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태민 식품안전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경제 또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좀 어렵고 복잡한 공감 사전 이야기보다는요, 좀 따뜻한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로 잠시 호흡 고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봄비 이야기입니다. 봄비 관련된 노래도 많고 봄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은데요. 오늘 서울 경기 지역에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이제 초록잎 또 꽃잎 이런 봄을 부를 여러 가지 신호 혹은 자양분이 되겠죠.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소식, 금융 환경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빚 많이 내고 이자 내야 될 분들 좀 많이 불안해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소득이 오르거나 또 여러 가지 부동산 지표가 안정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겨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 경제를 봄이 오게 하는 이 봄비 과연 뭘까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파수꾼 역할을 하는 언론들이 제대로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는 오후 3시 24분의 오후 이 시간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잠시 이 느낌 또 이 바람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봄비 내일 아침까지 10에서 40mm 내린다라고 합니다. 계절 바뀌는 것 비가 알려준다라고 하는데요. 봄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내 경제 생활의 봄비는 뭔지 알려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들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오후 3시 26분 20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는 뭘까요? 2대12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좀 집값 관심이 요즘 많아졌는데 전세값을 봤더니 하락했어요. 네, 지난주에 서울 전셋값 3년 8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나온 자료 보니까 역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네. 2주째 하락세를 보인 건데요. 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보니까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02% 하락했거든요. 네. 특히 강남권 아파트 전셋값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서초구가 0.3% 하락했고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도 0.1% 이상씩 내렸습니다. 또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비해서 0.06% 그러니까 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갭 투자한다고 해서 전세 끼고 집산분들 많았는데 네, 맞아요. 그분들이 내놓은 전세 물건이 좀 많은 데다가 수도권 인근에 신도시 많이 생겼잖아요. 네네. 지금 자산, 갈매, 위례 이런 신도시에 이제 대거 입주 시작하면서 전세 수요나 매매 수요도 이 분산된 효과가 있고요. 송파구 같은 곳에서는 송파구도 그렇고 강동구 이런 데에서도 재건축 이주 시기 조정해서 일부 단지는 이주 시기를 좀 늦추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수요가 좀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네. 종작구와 양천구, 광진구, 노원구 이런 데도 전세값이 다 하락했는데요. 여기는 또 이제 학군이 조금 좋은 곳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2월 말이니까 아마 3월 계약 앞두고 전세 얻을 사람들은 다 얻어서 전세 수요가 좀 감소한 영향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매매값은 올랐는데요. 이 상승폭은 좀 둔화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률이 0.21%인데 이게 지난주가 0.22%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상승폭이 둔화된 건데 안전진단 강화 조치 타격이 좀 큰 양천구 아파트 값이 0.12% 올라서 지난주 상승률 0.2%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요. 네. 노원구는 0.02% 올랐고 이거는 지난주 0.12%보다 더 줄어든 겁니다. 이 밖에 용산구, 강남구, 송파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데들이 좀 오름폭이 컸는데 0.3%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네, 전세값은 떨어지고 있고 집값은 오르고 있지만 오름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또 양천구 쪽은 이 안전진단 강화 조치로 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대출금리 어떻습니까? 기준금리는 동결됐는데요.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네요. 네, 지난달에 은행 가계대출 금리 보니까 연 3.71%였는데요. 네. 전달에 3.61%였으니까 0.1%포인트 상승한 겁니다. 이게 지난 2014년 9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동결이었는데 그 인상하기 2달 전인 9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넉 달 새 0.3%포인트 오른 겁니다. 기준금리도 올렸지만 사실 이제 시장금리가 꾸준히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시장금리는 사실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상승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트리플 A,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트리플 A인 5년 만기 은행채 금리가 한 달 동안 0.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집단대출, 보증대출 금리가 모두 올랐는데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47%로 전월보다 0.05% 올랐습니다. 이거는 네네. 지난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있고요. 근데 또 대출금리 올랐는데 예금금리 보니까 이건 또 떨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저축성 수신금리는 1.8%를 기록해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이 이유를 보니까 이제 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만기 5년짜리, 그러니까 만기가 긴 장기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데 네. 예금금리는 만기가 짧은, 그러니까 3개월짜리 짧은 은행채 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시중 자금이 최근에 이제 단기 상품으로 몰리면서 단기 은행채 금리는 한 달 동안 0.06%포인트 하락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예금금리는 떨어진 건데,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떨어지면서 예대금리 그 차이는 3년 2개월 만에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장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작년이 가장 적었네요. 네, 저출산 시대 이거 새삼스러운 소식도 아닌데요. 그러니까요. 통계청이 오늘 2017년 출생 사망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이었는데요. 네. 이게 통계 작성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30만 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네.
전년 대비로 보니까 11.9% 감소했는데요. 이 감소 폭도 2001년 12.5% 기록한 이후 16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네네. 이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출생아 수가 100만 명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2002년에는 49만 명대니까 이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네네. 그러다가 2015년에 반짝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합계 출산율 보니까 1.05명, 이게 전년도가 1.17명이었는데 이거 비교해보면 0.12명 가까운 건데요. 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이 보통 2.1명으로 보거든요. 네. 그거의 이제 절반 수준인 거죠.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평균치가 1.68명인데 이거에 비해서도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저출산 대책에 80조 원이나 쏟아부었는데도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뭔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실제로 이 아이를 낳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 더 많이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도 생기네요. 자, 노쇼 이야기. 이거 예약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데 이번 평창 때도 숙박업소 노쇼로 좀 고생했다고 하죠. 이제는 식당에 예약하고 안 나타나는 노쇼 위약금 문다고요. 네, 식당 예약해놓고 취소하지도 않고 안 나타나고 이러면서 이제 식당 주인들이 난처해하는 경우 많았는데요. 네네. 오늘부터 이런 예약 부도 행위, 그러니까 노쇼에 대한 위약금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는데요. 네. 예약 시간까지 이제 1시간 이내에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있긴 한데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는 예약 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을 받게 됩니다. 또 돌잔치라든가 회가변 같은 이제 연회시설을 예약하고 한 달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7일 전에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7일 전 이후에 취소하면 계약금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됩니다. 참, 예, 이게 좀 안 하는 문화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처벌보다요. 자, 항공기 결항이나 항공기가 결항이나 지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전에는 못 받았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이것도 같은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 나온 내용인데요. 항공사가 이제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제 만약에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시에 들어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요. 아, 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항공기 점검이라든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이런 것들이 그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네. 국제편이 결항될 경우에는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4시간 이내에는 200달러에서 400달러, 그리고 4시간 이상은 300에서 600달러 등으로 강화가 됐고요. 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 여객은 한두 시간 이내 운송 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됩니다. 예, 정말 이 스케줄이 빡빡한 저가항공은 사실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LCC는 늦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기준 때문에 좀 고객 불편 줄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전셋값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뉴스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아마 이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전세라는 것이 실수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셋값 하락이 갖는 의미를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집값 올라서 전세 살던 분들이 매매로 돌아가면서 일시적으로 수요 공백이 발생한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전세값 하락이 앞으로도 이어지면서 매매값까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순환고리가 이어질지는 아직 판단하기는 사실 좀 이르긴 한데 그렇죠. 내 집 장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사실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시그널 좀 꼼꼼하게 보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집 사서 부자 되겠다라기보다는 집 걱정 좀 안 할 수 있는 서민들 생각하는 정책들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네요.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대12 권서윤 기자였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계신데요. 6949님 사연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퀵배송 기사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특히 이동노동자라고 하죠. 학습지 교사 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 비 올 때 참 어렵고 또 힘든데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또 재취업의 어려움, 경단녀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럼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은 안심할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립니다.
평생 직장 더 이상 없다 이런 인식도 흔하고요. 기술, 사회, 문화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안정적인 일자리 수입 요새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직장에 충성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들도 계속 오래된 이야기죠. 젊은 세대들은 이제 직장이 아니라 직업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실질적으로 직업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따고 배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기술 배우기 열풍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슬기로운 퇴사 준비, 또 직장생활, 직업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직장생활연구소 손성곤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과거에도 사실 이 자격증 열풍 많이 불었었거든요. 뭐 90년대도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젊은 세대들이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기술 배우기, 자격증 취득 열풍 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 어떤 건가요? 간략히 말하면 살아갈 날은 길어지는데 직장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인생 이모작 같은 용어는 익숙한 상황이 됐고요. 네네. 운 좋게 정년까지 회사를 다녀도 그 이후의 삶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한 거죠. 네. 예전에 직장인들의 자기개발은 취업, 승진시험처럼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에서 승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었는데요. 네네. 요즘의 자기개발은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 실전용 자격과 실력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네네. 산업인력공단 자료에 따르면 네. 건물 외벽, 마무리 등의 기술자인 미장 기능사 실기 접수생은 2년 새에 130여 명에서 213명으로 약 2배가량 늘기도 했습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도배, 타일 기술 자격증 시험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는 좀 비하의 의미로 기술이나 배우지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손성곤 소장 얘기를 들어봐도 스펙용으로 자격 쌓고 기술 배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배운다. 이거 참 새로운 상황인데 그만큼 좀 직장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기가 불안해졌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특히 평생 직장 대신 이젠 평생 직업을 갖자. 이거 굉장히 좀 와닿았는데 이게 뭐 젊은 세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은퇴 앞두신 분들까지 평생 직업이라는 게 세대를 통틀어 관심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 회사원 혹은 직장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런 사람들을 직업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율성이 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회사라는 조직이 없이는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정년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비중도 낮아지고 있어서 네. 조직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 그 자체에 네.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이상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특이한 점은 20, 30대처럼 젊은 세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특정 직장에 소속돼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던 회사 중심의 관점에서 개인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적극적인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의 과정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 반퇴생, 퇴준생이라고 부르면서 단지 직장이 싫고 회사가 답답해서 떠나는 직장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참, 이 예전에는 직장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의존이 높았는데 그 의존으로부터 벗어난다. 회사 아니어도 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지난번 저희와도 좀 퇴준생 인터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아닌 어딘가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엘도라도를 꿈꾸기보다는 좀 현재를 그래도 열심히 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불고 있는 이 기술 배우기나 자격증 열풍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준비하거나 바라봐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다른 일을 해야지 하고 준비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조직의 어떤 생리, 그리고 인간 관계, 그리고 조직 안에서 일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일차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한 곳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다면은 다른 직업이나 기술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직업을 영위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고 배운 것을 기반으로 두 번째 직업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회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나와 정말 맞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강점을 파악하고 충분히 탐색을 한 후에 두 번째 일을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일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일마저 나와 맞지 않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은 직업적으로 방랑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또한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자격증이나 기술 등의 커뮤니티도 많습니다. 네네.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고 또 나아가서 그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면밀한 사전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어떤 작품이 떠오르는데요. 이 현재 네. 직장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성과를 얻는 경험이 있어야 회사를 벗어나서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뭐 지난번 때도 네, 참 맞습니다. 와닿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뭐 실제로 여러 직장인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공부 세미나 또 준비를 직접 마련해 주시는 입장이시니까 이 손성곤 소장의 얘기 좀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격증도 마찬가지로 좀 정보를 열심히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기술을 잘 배워도 해외처럼 뭐 배관공만 해도 그냥 먹고 사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우리 사회는 이거 기술로만으로 먹고 살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여전히 직업보다는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안정성이나 성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안정성과 성공에 대한 기준을 개인에 맞게 다시 정의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안정성은 먼저 짧게 바라보면 안 되고요. 3년, 5년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기준으로 최소 이렇게 80년 정도까지 평생이라는 기준으로 늘려서 안정성을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또 성공의 기준도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일반적인 기준에서 높은 직위까지 올라가는 것에서 조금 작더라도 나 개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공의 기준을 나 스스로의 원칙과 가치에 맞게 정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예전에 저도 기사를 한번 봤는데 네네네. 어떤 부부가 도배를 배워서 서울을 떠나고 네.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를 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아직은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준으로 몸을 움직여서 하는 직업들이 다소 약간 무시받는 경향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개인의 관점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도 다른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시기가 곧 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자기의 가치와 기준으로 삶을 산다. 언뜻 보면 좀 추상적인 말 같은데요. 사실은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조직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답답한 서울을 떠난 용기, 이 도배를 한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두려울 수 있는데 이런 젊은 부부들의 얘기까지 와닿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사실은 좀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도 이 손성곤 소장도 직장생활연구소 소장이시면서 또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 여러 가지 좀 더 나은 삶, 또 나은 생활, 직업, 직장 이런 것들 많이들 또 이야기들의 판을 만들어 주실 텐데 세미나 교육 계속 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매달 계속 하고 있고요. 네네. 저는 일단 직장 안에서 개인의 기준과 원칙을 찾고 자신이 매몰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네네. 직장인에서 변화를 택해서 다른 직업인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실제 삶은 어떤지 현실을 좀 알려드리는 그런 다양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사실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힘들어서 퇴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삶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소중하니까요. 지금 이렇게 새로운 준비를 하시는 분들처럼 좀 다양한 고민과 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직장생활연구소 손성곤 소장이었습니다. 네, 기술과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도 같이 발전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 늘 철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수요일 코너입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만드는 경제수사대. 오늘도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권순표 수석조사역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지금 법이 하나 제정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좀 이름이 깁니다. 이거 어떤 법인가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예, 2011년 3월 29일 날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별도 소송 없이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몇 차례 재개정된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 그다음에 피해 구제,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채권 소멸,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네. 이 개정 이유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작년 4월 3일 김관영 의원이 보이스피싱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서 네. 올 2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간 보이스피싱법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피해자의 피해 구제 중심으로 법률이 재개정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법률 체계를 악용해서 사기범들이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지 않고 네.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한 후에 상품권을 구매하여 편취하고 있고요. 네네. 또한 조직폭력배 등 불법 계좌로 피해 신고가 어려운 도박 계좌 등에 대해서 네. 소액을 입금시킨 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등 지급정지 취하 대가로 또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갈수록 이 범죄수법이 진화가 규모화되면서 계좌 명의인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상품권 판매업자 등 선량한 계좌 명의인을 보호하고 허위 피해 신고 등을 방지하고자 이번에 보이스피싱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맞겠다고 만들어둔 법인데 피해자 숫자를 늘리고 오히려 좀 악용되는 경우도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좀 개정하게 됐군요. 어떤 내용들이 주로 개정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상거래 등 정당한 건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네.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후에 상품권을 편취하는 신종수법을 이용하면서 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은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게 피해금이 송금 이체되었다는 사유로 네. 해당 계좌에 대해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고 이의제기도 제한하는 등 법적 조치가 이루어져 선량한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개정 법률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이체된 금전이 상거래 등 정당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네. 계좌 지급정지 등에 대해서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선량한 피해자의 경우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이 계좌 금지라든지 이런 불이익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좌 지급정지 기간 중에 피해자와 계좌 명의인 간 당사자 간 소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송을 허용한다고요? 네. 예. 종전에는 누구든지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 소송 가압류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 및 계좌 명의인 등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이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은 상품권 판매업자 등 선량한 명의인들이 네. 본인 예금에 대한 재판 청구권마저 박탈되는 등 네. 지나치게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개정 법률은 계좌 명의인과 피해자 간의 피해금 환급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에 소송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시청자의 계좌 정보를 네.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간 피해자가 아님에도 소액을 입금시킨 후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네.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는 등 허위 신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개정 법률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자의 계좌 정보를 네. 금융회사와 금감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허위 피해 구제 신고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의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거 범죄 막으려고 또 피해 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걸 악용해서 허위 신고해서 계좌 막혀버리면 풀어줄 테니 돈 내놔라. 정말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까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법 개정안입니다. 효과가 좀 어떤 효과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번 이제 보이스피싱법 개정으로 이제 선량한 상인들이 이제 보호받고 허위신고 등이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이제 좀 기대되는데요. 네네. 우선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된 선량한 상인들이 이의제기 및 소송을 통해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허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의심자의 계좌 정보를 이제 금감원하고 금융기관이 이제 공유하게 됨으로써 허위 신고를 좀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정말 이렇게 악용되는 것들을 좀 그리고 이 범죄 계좌가 연루된 것만으로 뭐 소송도 제기 못하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도 못했던 상황도 이제 열렸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은 범죄자들이 설 자리를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피해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총 한 100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발 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제대로 된 계좌인지 정상적인 거래인지 회사인지 다 확인해 보시고 금융 거래나 이런 것들 하시고요. 또 등록된 업체인지도 꼭 확인하시고 파인 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파인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얘기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개정과 관련해서 좀 금융감독원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끝으로 그동안 이제 의도치 않게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서 생업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법을 악용하는 사기범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인 여러분들을 이번 보이스피싱법 개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이 악용하는 범죄 사례도 열심히 알려드리지만 또 이렇게 선량한데도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구제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량하고 정상적인 것들이 범죄자들이 설 땅을 줄이게 만드는 효과가 되도록 좀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권순표 수석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737님 일찌감치 문자 주셨습니다. 파주 금천인데 비 많이 옵니다. 내일이 오곡밥 먹는 날이라고 합니다. 나물 사러 가는 길입니다 하셨고요. 8106 번호 쓰시는 분은 WTO로 제소한다고 해도 방사능 유출된 생선 먹으면 안 됩니다. 안전과 건강 먼저 생각해 주세요 하셨고요. 또 경제의 봄비는 미국에서 철강 압박, 군산에는 조선과 자동차 제조업 참 힘든데 우리나라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는 게 경제의 봄비 아닐까요? 주르륵 파이팅 하셨습니다. 네, 또 소리 없는 봄비가 내리면 농촌들에게 가뭄 해소되어서 새싹이 파릇파릇 기분 좋아집니다. 파전과 막걸리가 생각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네, 빗길 운전 조심하세요 라고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012님 만물소생하는 봄비 오시니 모든 것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운들이 다 전해져서 정말 우리 경제 또 개개인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 또 한 달 1년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332님은요. 김 아나운서님 생생경제 잘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조리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됩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아나운서는 아니고 PD지만 목소리가 좋다라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8106님 0332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내일 3.1절 경건하게 잘 쉬고요. 3월 2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김우성 PD였습니다.